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심리가 막 이렇게 죽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고 막 이런 시기긴 맞긴 한데 네. 그거를 이제 관망세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 이따 움직여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기에는 지금 시기가 되게 미묘하게 중요한 시기여가지고 왜 중요해요? 마피가 뜨고 있잖아요. 네. 곳곳에. 네. 더 뜨겠지? 그러니까 마피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더 심해질 거다. 지금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피가 뜬 현장에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예. 조사를 했어.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피는 아니었어요. 10월달 이 여기 쫙 올라오는 여기가 10월달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1월, 12월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7, 8월에 높았던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분위기가 확 죽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거래량 관련해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1월 부동산 현황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워낙 집계가 안 됐을 때여가지고 더 숫자가 작았어요. 거의 뭐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1000이 안 잡혔을 때 촬영을 해서 올렸으니까 다들 엄청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집계가 안 된 거 어디서 갖고 온 거냐, 이거 잘못된 데이터 갖고 온 거 아니냐, 막 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1월 초에 촬영한 건데, 집계는 거의 12월 달 말쯤에 그 집계한 걸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더 적은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1월 셋째 주에 집계를 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 매매 거래량이 2,562건이에요. 7, 8월에 8,000건. 거의 9,000건 가까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3,000건이 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12월 달에도 3,000건은 되지 않겠어? 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물론 3,000건이 500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원래 12월 달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얘기를 드린 게 거래량은 거의 그 달 말쯤 되면 한 50%는 집계가 되고 뒤늦게 이제 거래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1, 2개월 지나서 이제 등록하는 게 집계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빨리빨리 이번에 7, 8월에 그때 한참 거래량 많이 나왔을 때도 7월 달에 한 8,000건 나오면 한 8월 중간쯤에 8월 거래량이 그래도 한 3, 4천 건 이상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 정도는 나왔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1월 달인데 12월 달께 2,500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약간 있을 수 있구나. 요 정도만 보는 거지. 이 정도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월 평균 거래량이 4,864건이잖아요. 네. 근데 매매 거래량이 지금 2,562건으로 비율이 50% 약간 넘은 정도니까 사실 겨울에 비수기라고 해도 원래 월 평균으로 4,800건은 되는데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심리가 확 죽은 게 맞지. 근데 우리가 서울 가격을 보면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보합도 아니야. 상승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는 적지만 가격이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좋은 것만 거래되니까. 그리고 좋은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만 조정돼서 이제 해도 더 좋은 가격이 거래되고 신고가가 나오고 요새 신축들 위주로만 거래되니까 어때요? 신축은 더 비싸게 거래되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 그래서 지금 뭐 핵심 입지들은 막 신고가 얘기들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거래가 저렇게 안 된다는데 가격은 왜 저렇고 신고가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괴리감이 오는 시장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좋은 애들, 비싼 애들, 신축 위주로만 거래가 되니까 당연히 평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신축만 모여있는 동네는 매매 평당가도 엄청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 근데 그럼 거기가 입지가 최고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 보시면 20에서 30평대가 제일 거래량이 많잖아요. 네. 1116건으로. 네. 지금 20평 거래량이 장난 아니에요. 30평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20평대 가격이 30평대 가격이랑 거의 지금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30평대 고민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지금 딱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 지금 대부분 20평대랑 30평대랑 한 10억대 아파트들, 20억대 아파트들이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1, 2억밖에. 20평대랑 30평대 10평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진짜 갭이 확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20평대가 지금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30평대를 노려보는 게 좀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는 이 흐름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월별로 어떻게 되냐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9월부터 8월까지 조금 거래가 많이 나와서 7,000건까지 거래가 됐다가 9월부터 반토막이 됐죠. 9월은 집계가 이미 다 끝났어요. 네. 2, 3개월 지났으니까. 물론 조금 지나도
집계가 뭐 몇십 건 정도는 상승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3,000건이라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겠죠. 8월에 비해서 반토막 난 거래량으로 9월이 시작되고 10월 달에 가을 이사철이 있으니까 조금 올랐다가 11월부터는 분위기가 점점점 죽어가다가 12월에 어땠어요? 비상계엄 터지고 뭐 하면서 사람들이 심리가 더 확 죽어가면서 더 확 줄어든 면이 있죠. 근데 좀 신기한 건 1월 달 되려서 빠른 데는 12월 말, 느린 데는 1월 달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뭐 거래량이 확 늘었다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확 위축돼서 이제 밖에도 좀 나가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좀 대부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응했어.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적응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현장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량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건 맞죠. 근데 비상계엄에 확 줄었던 그런 심리들은 약간 이제 적응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지금 전세가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월평균 거래량의 100%를 넘어섰으니까 물론 이제 겨울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비중이 훨씬 매매보다는 전세가 거래량이 높고 지금 그리고 가장 지금 제가 오늘 주안점으로 말씀드린 게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뜨고 있는 서울 지역과 경기도의 좋은 핵심 입지에 있는 애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또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룰 주제고 두 번째가 입주장이 달라졌어요. 올파포. 올파포뿐만이 아니라 이문희경. 다른 이문 휘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입주장에 들어선 애들이 있잖아요. 25년도 그런 애들의 입주장이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정말 너무 달라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었고 앞으로 뭐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불안하다. 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고 뭐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입주장을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딱 보일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2차 데드캣 바운스 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반토막 얘기도 하시는 분도 극소수의 의견이지만 있기도 하고 내년에 슈퍼 사이클을 준비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 그게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 말,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 그러고 나서 본인이 현장에도 가고 데이터도 보고 했을 때 본인의 판단은 이렇게 했다 하고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전문가는 왜냐면 자기가 이제 그쪽 분야에 있고 자기 결 같은 게 있어요. 전문가마다. 그쵸. 네, 자기의 결이 성향? 있어. 결? 성향이나 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근거들만 보이고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전문가 그런 식으로 결을 살려야 되거나 색깔을 살려야 되는 사람 아니니까 본인은 내 것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 중요한 거, 진짜 필요한 것만 딱 쏙쏙 뽑아서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전문가마다 주는 가중치가 다릅니다.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현장에 굉장히 많은 중심을 두고 현장 분위기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시경제하고 통화량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통화량만 보고 집을 사고 팔고 막 이걸 결정해. 근데 사실은 그거 너무 거시적인데. 그러니까 저는 거시적인 거랑 미시적인 거랑 같이 보고 이렇게 같이 가야지 그래도 본인이 그나마 덜 손해보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 의견에서는 대부분 좀 약간 이론적으로 약간 경제 통화량 이런 거 얘기하시면 좀 거시적으로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이제는 큰 흐름을 같이 따라간다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너무 다 각자의 단지가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수요층이 다 세분하게 나눠져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그냥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거 확인해서 내 거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단지가 큰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 에너지를 크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게 오래 가져갈 수 있겠구나로 판단을 하면 되고 내가 걔랑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얘는 큰 흐름을 타지 못하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애들은 큰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데 얘는 어떻게 갈까를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흐름에만 듣고 그걸 따라서 내가 나중에 해야지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이 어때요? 뭐 광명이 어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의 어떤 구에 어떤 동에 어떤 단지 맞아요. 어떤 향층까지
되게 신기한 건 어느 지역은 딱 5년 차까지만 거래가 잘 되고 가격이 잘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10년 차까지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진짜 1, 2년 차도 아니야. 그 해에 입주장이 시작된 공급 물량이 있는 그 단지만 잘 되는 지역도 있어요.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막 큰 흐름에서 내가 집을 결정한다?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돈적인 로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어. 이게 보합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자가 급하지 않은 게 이미 우리가 이때 다 털었잖아. 22년도 이때 다 털었잖아요.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 그 못 털은 사람들도 이때 다 털었어. 매도자들이 내가 팔고 싶은 매물들을 23년, 24년에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정리를 했으니까. 네, 이제 급한 사람은 진짜 없어. 나중에 뒤늦게 23년, 24년에 저 고점에 들어간, 뭐 24년에 막 7월달, 8월달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그때부터 빠졌으니까 마음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 실거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때까지 조금 보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급하게 또 매물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고수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 강도는 어때요? 매매 시장 강도 이 청록색인데 그래도 고개가 꺾였죠. 네. 24년 7, 8월 고점을 찍고 그 밑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네. 이거는 거래량이 꺾여서 이런 거예요. 가격이 꺾였다기보다는. 근데 이 거래량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봤으면 거래량이 줄었으면 가격이 줄어드는 게 맞아요.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줄고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줄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거, 비싼 거, 핵심적인 거, 새 거, 신축 아파트만 거래되니까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이 가격의 오름폭이 이렇게 횡보도 아니고 거래량도 많지 않고 시장의 에너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막 100개씩 거래돼서 한 개가 높게 거래가 돼도 평균가로 반영이 되면 어때요? 미미하죠. 근데 지금은 10개만 거래돼. 근데 10개 중에 한 개가 정말 신고가로 거래가 돼서 반영이 돼요. 그러면 100개 중에 한 건으로 거래된 영향력이랑 10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된 영향력이랑 당연히 10건 중에 한 건 거래된 거서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가격에 속으면 안 된다. 제가 댓글에 어떤 인상 깊은 댓글을 봤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가격이 이 정도 되면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갈 거라는 반증 아니냐.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꺼지지 않을 거라는 증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정권이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이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실물 경제는 지금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 뭐 경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환율, 뭐 통화량 이것저것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지금 실물 경제는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변수가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단언할 수 있는데 신축에 입지 좋은 애들은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입지 좋은 준신축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입지가 안 좋은 완전 외딴 섬의 신축 그리고 완전 구축에 입지까지 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엄청 흔들릴 거예요. 지금 말하는 폭락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만큼 그렇게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축이고 입지 좋고 막 이런 모든 걸 갖고 있는 애들은 앞으로 변수가 크게 닥쳐도 사실은 저는 얘네는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젠가요? 어제 톡방에 돌던데 뭐 원벨리? 뭐 아. 파노라마 한강뷰 103억? 뭐 그렇던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안 빠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산 가치 자체가 우리가 집을 판단하고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우리랑의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좋고 신축이고 입지가 좋은 애를 보고 있다.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정말 올해를 그냥 허송세월 한다. 그러면 이후에 오른 가격에 정말 배 아프게 다시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좀 있어요. 공급 물량이 올해까지는 조금 있으니까 올해 안에서 기회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급한 사람이 아까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이 거래량이 안 나오고 뭐 가격이 빠지고 뭐 이런 흐름이 형성돼도 좋은 물건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두 개 튀어나오는 세금상의 문제라던가 갑자기 개인사
터져서 나오는 싼 매물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잡아오려고 해야지 올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걸로는 찾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매물량에 대한 이야기도 참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데, 자 봐라, 지금 쌓여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정리가 되겠냐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매물은 이렇게 쌓여있는데 급하지 않은 매물이고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후자라고 생각해요. 매물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난 무조건 팔아야 돼, 급해, 이런 매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격을 전시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팔 생각 있으니까 이 정도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해서 전시해 놓는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사장님들 이런 물건 브리핑도 안 해요. 그리고 광고도 안 해, 네이버 부동산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광고하고 하는 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에 나온 애들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많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막 급해서 막 매물이 넘쳐난다라고는 못해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서 제가 사장님 요새 매물 많아요? 그러면 매물은 많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 게 좀 있어요? 금매 좀 있어요? 금매는 없어. 금매는 없어. 실제 거래 가능한 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능한 것도 몇 개 있어. 근데 많지는 않아. 급한 사람이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25년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33,000이면 사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서울의 그 거래량을 보면 5만 정도가 돼요. 5만 정도 됐을 때 거래량이, 입주 물량이 33,000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필요 거래량이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얘가 그만큼 미치냐 미치지 못하냐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거래할 양이 요만큼 있는데 공급되는 양이 있으면 공급되는 물량은 다 이동수를 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기존의 집을 팔고 와야 되니까 기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동수를 끼는 거고, 전월세 들어오시는 사람들도 본인의 집을 팔고 여기 전월세 들어오는 거니까 이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으로 잡혀있는 이 입주 물량은 다 이동수를 끼고 있는 물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 정도가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3만 건 정도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기존 구축이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준신축들에서 나오는 이사 물량이나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지금 막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26년, 27년, 28년, 29년이라는 거죠. 이때가 좀 적잖아요. 만 세대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2000년부터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네.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 입주 물량으로 잡혀서 나중에 분양이 되면서 여기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늘어나도 예전만큼 이렇게 막 많아지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일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올해 꼭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너무 관망세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후에 공급 물량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동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게 밑에서 받쳐주는 가격이 딱 버텨주고 있고 그게 계속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는 게 보여. 그럼 매매가 이제 점점 이렇게 갭이 줄어들 텐데, 급한 사람 아니고는 얘가 받쳐주니까 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 생각해서 매물을 더 급하게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매매가가 흔들리려고 하면 그걸 막아준 효과가 있을 거고,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2, 3년 이상 쌓이면 그게 에너지가 형성돼서 결국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당장 같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먼저 올라서 받쳐주면 이제 전세 살던 사람이 매매로 갈아타려고 했을 때 그 전세가율이 있잖아요. 그 갭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 이 수요가 많이 움직이지 당장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마음이 매도하는 사람이 더 급하지 않아요. 본인이 집주인이어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전세가 계속 올라와 주고, 사실은 지난 2, 3년간에 역전세가 많이 나서 정말 죽어난 사람들 많았어요. 집주인분들 중에. 근데 올해부터는 다들 얼굴이 폈어. 왜 그런 줄 아시죠? 네. 역전세 시장은 끝났고 이제 그동안 역전세에 내가 막으려고 넣어놨던 돈들을 올해부터는 회수하는 시기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나 이제 집주인분들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애들을 역전세 때문에 막 내주느라 힘들었던 돈을 이제 회수해서 대출로 만약에 막았다. 그럼 대출을 갚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없었다? 그럼 그걸 쌓아놓고 본인이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현금력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도 적고 역전세도 없고 현금력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매매가가 더 흔들리긴 쉽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신축을 선호하고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지 좋은 신축이 뭐 마피가 떠 있거나 입지 좋은 신축이 많이
가격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을 수 있어서 그게 짧으면 올해 올해 가을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반기에는 그냥 횡보, 행보. 하반기에는 전세가는 더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 하반기에도 저는 강보합? 상보, 하보네. 어떻게 보면. 네네.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약보합은 좀 떨어지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보합을 유지하는 거고 강보합은 조금 올라가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는 건데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부동산의 이 경제 실물 경제랑 조금 따로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핫하게 물론 핫하게 갈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일부 애들만 그렇게 갈 거고 전체적인 갑작스런 이런 상승장 막 그 뜨거운 화랑장이 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좀 약간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을 위한 준비 단계? 그쵸. 그리고 완전 저점에 들어가기는 어렵더라도 올해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기회 단지들이나 시기가 충분히 저는 올해 안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올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생각하고 눈이 있어요. 반짝반짝 하셨군요. 역전세도 이제 다 정리되셨고, 이제 다 회수했고, 이제, 이제 오늘부터 한다. 올해부터 이제 회수하면 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으니, 다 죽었어, 이제. 아예 뭐 내가 다 살 거야. 다 아니, 내 거야. 근데 아직 12%안 풀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만약에 올해 그런 분위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중간에 잠깐 변수가 터져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그런 급한 사람이 한두 개의 매물이 나오는데 정말 좋은 게 나왔다. 그럼 솔직히 전 12% 내고도 살 것 같아. 여러분, 눈빛을 보십시오. 지금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지금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빠지고 갈지 아닐지를 확인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정권도 불안정하고 예. 지금 어쨌든 트럼프도 돼서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고 뭐 그래서 관세니 뭐니 막 지금.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 변수가 많은데 굳이 내가 앞장서서 내가 뭐 앞에 나갈 필요 없잖아요. 확인하고 대신에 이런 물건으로 쭉 보면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딱 보면 어느 가격 이상으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가격들이 있거든요. 단지마다. 근데 정말 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밑으로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게 그 가격이 2022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었던 가격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메리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급한 사람이라서 변수가 터져서 좀 분위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막 가격이 확 빠지진 않았지만 어느 한두 사람이 급해서 지금 타고 있는 하락세의 가격보다 더 밑으로 저점을 찍어주는 그거에 한두 개 나왔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국외 변수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내수까지 저희가 꺼내볼 수는 없으니까. 특이하죠, 좀. 국내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어쨌든 정치 지도자. 그쵸. 이슈. 내년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 올해. 올해가 올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온다. 그가 온다. 네. 그러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담아놓겠죠. 팔 거는 솔직히 여태까지 팔 걸 안 팔았으면 그건 못 파는 거야. 지금 23년도 거래 많이 될 때, 24년도 거래 많이 됐을 때 그때 팔 만한 거 거의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정말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쭉정이 같은 물건들 내가 갖고 있기 어려운 세금 먹는 하마 같은 애들은 털었어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도 못 털었다 그러면 답이 없어. 이젠 진짜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거래량이 지금 확 올해 살아날 거냐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실거주자들의 그런 거래량만 좀 늘어날 거지 이게 확 또 거래량이 늘어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그분이 온다. 무슨 볼드모트처럼 그분이 온다라고 하면 보유세를 견딜 만한 현금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담아놓으면 가격은 뭐 말 안 해도 갈 거니까 좋은 거는. 지금으로 다 뜯어갈 건데? 세금으로 뜯어가도 막판에 이렇게 핑퐁 현상이 있잖아요. 누른 만큼 확 튈 테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올해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의 키워드는 초양극화예요. 초양극화. 이제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고 있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노려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유세를 버텼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집이 여기에 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랑은 좀 다른 세대가 되고 다른 물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층이 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국토보유세.
야. 토지 국유화 아니에요? 토지 국유화? 이제 그걸 버티면 어쨌든 이제 그 한 레벨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체력 향상이 된다. 근데 국토 보유세를 내고 토지가 국유화 돼도 중국도 봐요. 중국 그렇잖아요. 이렇게 났죠, 완전히 이렇게. 어. 이렇게 됐지. 중국은 선호도 높고 좋은 애들은 임대만 줘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거기 학군 좋고 인맥할 수 있는 데는 땅 뭐 그 정말 원룸 같은 그게 막 거래하고 임대 놓는 데만 몇 억씩 막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좁혀놓고 거기에 벌어질 게 뒤처지면서 벌어질 거냐,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질 거냐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질 만한 걸로 내가 어떻게든 진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오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야겠네. 없으면 사야지, 없으면. 근데 능력 안 되는데 지금 사면 영끌하면 그냥 경매로 넘어가요. 본인 집이. 보유세 못 버티고 이러면. 난리 날걸요? 영끌했는데 막 국토보유세 막 맞아. 죽어나는 거지, 이제. 그걸로 이제 뭐 기본소득세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조금만 떼가지 않을 거거든요. 많이 떼갈 거거든요. 많이 돼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역전세에 났던 물건들이 올해부터 이렇게 회수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로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현금을 예비를 둬야 되기 때문에. 국토보유세 낼 준비하는 미리 거야? 왜냐면 안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똘똘한 애를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 산다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또 이렇게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봤는데 네. 100억 이상에 가진 자산가들을 좀 만났는데 네. 그분들은 1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세금밖에 고민을 안 해요.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고 줄이기 위한 노력과 그 방향성을 고민하려고 다들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보니까 해외로 옮길 사람들 많이 옮겼더라고요. 준비하는 겁니까, 이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우선 팔려야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맨날 나보고 너는 현금을 안 갖고 있고 다 부동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가 현금도 안 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한테 맨날 나보고 그런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저보고 주식 공부랑 이런 걸 좀 더 해가지고 현금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 같은 거. 뭐 해외 주식도 하고 있고 솔직히 뭐 달러도 조금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재미로 조금 하는 거지. 정말 전문적으로 부동산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부동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좀 퍼뜨려라. 그래서 이번에 다들 보니까 해외로 자산 이제 옮기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정말 사부작 많이 옮기셨더라고요. 세금이 이렇게 국내에 높아져 버리면 그게 브라질이었나 어느 나라였나? 자산가들이 다 나갔잖아요. 해외로 들고 나갔잖아요. 세금 너무 많이 뜯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전후에 있는 자산가들은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한대요. 해외 이민도 고민 많이 하고 자산 자체를 해외로 옮기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뭐 빌딩을 3개 아들한테 뭐 사줬네 어쨌네 뭐 이렇게 원래 하나 살려고 했는데 미국도 지금 부동산이 많이 안 좋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 살 돈으로 3개 사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뭐 모기지가 뭐 7% 8% 얘기 나오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공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건물 이외에는 공실이 그렇게 많대요. 트럼프는 공실이 없대요. 당연하지.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한테 이제 이렇게 그쵸. 해야 되는데 트럼프 건물엔 공실이 없지. 그러니까 원래 건물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건물값이 많이 떨어져서 건물 3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으로 뭐 해외로 자산을 이전한다 말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많이 만나보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제 통장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비트코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좀 안 내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군데에다가 네모 박스를 쳐놓으셨네요. 네네. 제가 지금 입주장. 입주장이 달라졌다.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입주장이 달라졌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애들은 지금 올파프,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포레온, 그리고 강북의 이문 휘격, 장위 이렇게까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문동의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25년 1월 10부터 입주해요. 그래서 얘 입주식이 지금 3,000세대잖아요. 네. 지금 100세대, 뭐 70, 180, 이런 거는 보납 안 하고 3,000세대, 막 2,000세대 이런 애들이 입주장이 터졌을 때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의 향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주장이 터졌어. 정말 매물이 막 쏟아져 나와. 근데 그 전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도 그래.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닌 거를 알면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 레미안 라그란드랑 장이 자이 레디언트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아? 김재경 소장 갖고 있는 장이 레디언트. 그래 김재현 소장님 지난번에 인터뷰하는데 여기 전세가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 잔금 쳐야 되니까. 아니 뭐 낙낙한 사람이 뭐 아니야. 전세 갖고 그래. 아니야. 이문 아이파크 그리고 휘경에 있는 쪽지 있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빼곡 또 적어 왔습니다. 이렇게. 네, 다 갔다 오셨다는 거죠 지금. 네,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아시잖아요. 후랭이님이 혹시나 또 퀄리티 떨어진다고 할까봐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통편집 당할 수 있으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통편집. 무서운 사람. 네. 우선 이거 전에 올파프부터 봐야 돼요. 올파프. 네.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11월 달부터 지금 입주가 시작돼서 3월 말까지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정세가 향방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게 당연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제가 솔직히 강동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뭐 분양 시점부터 시작해서 엄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 전세가를 1년 동안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터지기 전에도 한번 갔다 오고 비상계엄 터지고 난 이후에도 갔다 오고 최근에도 갔다 왔어요.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거기. 걔가 그 전세가에 바로 서울 전세가에 바로미터가 됐거니까. 조합원 아닙니다. 저도 조합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전세가에 지금 다들 관심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네. 가보니까 실제로 어떻던가요? 전세가나 뭐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개포동 DH 퍼스트의 아이파크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걔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워낙에 지금 시기가 신축 선호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세가 받쳐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전세의 흐름은 전세 거래량을 보면 상반기랑 중반기에 거의 몰려있고 하반기에는 또 거래량이 조금 줄었어요. 매매에 비해는 덜 줄었지만 그래도 본인 전세 거래량에 비해서 하반기는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세 거래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12,000세대예요. 거기 50%만 전세 매물로 나와도 6,000세대잖아요. 6,000세대가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면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봤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원래는 지금 1월 말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이제 2월이 되면 점점 급한 사람들이 나올 때예요. 그럼 이제 본 모습을 보일 때가 됐어요. 전세가 떨어질 거면 이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가 이제 급해지면 좀 본 모습을 보일 때가 됐는데 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떠냐? 사실은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1년 전에 전세부터 좀 봐야 돼요. 1년 전에 매도자들이 나 그냥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전세 맞추고 뭐 자금적 여유 있으니까 그냥 그걸 맞는 추가 자금을 내가 넣어서 잔금을 치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8억대로 물건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8억 전후나 8억에서 9억 사이에 매물을 내놨다가 그거를 거래를 많이 했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입주인데 23년 11월부터 매물을 나눈 거예요. 전세 매물을. 그러니까 1년 전 거를 미리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혹시 잔금 치를 때 떨어지진 않겠지. 하고 이거보다 뭐 높아져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입주장이 시작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 근데 입주장이 시작이 됐을 때 뭐가 문제냐면 입주장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집을 볼 수 있잖아요. 내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새로 형성되는 데니까 사실 학군도 기존에 있던 거고 학원가도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주변에 인프라도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아파트만 크게 딱 들어간 거라서 사실은 아직은 인프라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이 가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포레온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난 살던 데 살겠어 라고 해서 구경이나 가보자 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빠진 거야. 그래서 전세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입주로 바꾼 사람들이 입주장의 시기에 많았대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생각보다 더 안 나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1년 전부터 그렇게 내놓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근근히 거래를 했었고 제가 이번에 놀랐던 건 원래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매물 그걸 보면 보통 2천에서 3천 건 정도 사이에 지금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고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럼 2천에서 3천 건이면 많잖아요. 2천 건이면 그 2천 개 언제 다 나가? 그래서 2천 건이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 했는데 지난번에 최근에 간 거 전전에 임장을 갔을 때 11월 말 이때쯤에 임장을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입주 시장 시작하고 제가 일주일 뒤에 임장을 갔거든요. 전세 매물이 술술 빠져 이러는 거예요. 입주장에서 술술 빠진다는 단어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단어예요.
술술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 좀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좀 일반적으로. 매물이 쌓였어, 많아. 네가 원하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격은 딱 9억에서 9억 5천이야. 그리고 지금 전세 매물이 술술 빠져.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급하지 않아. 그리고 너 생각보다 매물 많지 않다? 빨리 가야 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3월 말까지인데. 그리고 2천 건이나 있다는데.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임장하고 그 다음에도 임장을 하고 했는데 어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여기 부동산이 몇 개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12,000세대잖아요. 네. 몇 개요? 100, 200개 되나? 사장님이 딱 얘기하더라고. 여기 부동산 이거 여기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세 매물이나 이거 매물 다루는 부동산만 최소 100개, 많으면 200개까지 있어. 봐봐.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한 부동산에만 내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매물이 많을 걸 알고 있어. 집주인이야. 마음이 급하지 않겠어요? 그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중복 매물이라고 표시되면서 몇 곳에 부동산을 내놨는지 나와요. 네. 보통 47개, 38개 이렇고요. 많이 내놓는 거는 전 67개도 봤어. 67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매물이 엄청 많은 거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딱 그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너 만약에 부동산이 200개라고 생각해봐. 그 다 중복 매물로 200군데 10개면 순간 2,000건 금방 넘어가. 그럼 2,000 나누기 40 하면 한 50개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세 매물을 알아보러 가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장님들이 매번 물건을 새로 찾아줘요. 그러니까 매물이 쌓여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중에 골라서 내가 외우고 있는 거를 브리핑 해주면 되는데 이게 금방 술술 빠지고 이러니까 이 매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 매물 지금 몇 개 있어요? 얼마짜리 뭐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은 잠깐 기다려봐. 내가 찾아보고 얘기를 해줄게 해서 그때그때 찾아보고 추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전세 매물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브리핑이 나왔었는데 여기 입주장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보고 얘기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실은 가장 최근에 임장을 갔을 때는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계약하려면 반찬 내고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오늘 본 매물이 다음에 계약하러 왔을 때 없을 수 있으니까 이 매물을 갖고 싶으면 보고 온 날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그 본 매물을 계약하고 싶으면 주중에는 일한다고 했으니까 너 반차라도 내고 와야지 이거를 계약할 수 있지 아니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만큼 빨리 빠진다. 네, 빨리 빠진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12,000세대가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사장님들이 매물을 얘기할 때 얘기를 잘 안 해, 가격을. 자기가 정말 그나마 최근에 가격이 또 올랐어요. 12월 초에 9억에서 9억 5천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엄이 터지고 나서 약간 주춤하다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10억 전후. 많이 부르는 11억까지 부른대요. 38, 그러니까 84 기준. 올림픽 파크포레온 84 기준으로 11억까지 부른대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지도를 좀 틀을까요? 자,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거든요. 네. 딱 봐도 여기 가운데 도로가 있죠. 네. 선호도가. 네. 이쪽에 몰려 있겠죠. 네. 그래서 1, 2, 3단지랑 4단지랑 가격 차이가 나요. 초창기 입주장 때는 전세가도 5천만 원, 매매가도 5천만 원 정도 났었거든요. 지금은 1억까지 차이가 나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 지금 만약에 전세 구하러 간다. 근데 9억대 초반에 매물을 얘기한다. 그럼 4단지일 경우가 많아요. 아. 1, 2, 3단지는 1단지는 여기 5호선 출퇴근하는 사람 선호도가 있고 메인 상권이 여기 있어요. 게다가 지금 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몰려있어 선호도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 3단지는 여기 9호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세도 1단지, 3단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단지 나가고 그 다음에 4단지 나가고. 단지가 워낙 크니까. 네, 워낙 크니까. 물론 얘 4단지도 여기 있는 애들 9호선이 가까워요. 근데 이 도로의 이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도가 딱 다르니까 갈린 거죠. 그래서 지금 9억대면 이쪽, 10억대 얘기한다. 그럼 이쪽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온 게 여기서는 조합원 매물이냐 일반 분양 매물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 뭐 3년 유예로 인해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살 수 있는 게 2년 10개월 정도인 것밖에 없죠. 근데 조합원 물건은 그런 거 없이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조합원 전세 매물이냐 분양받은 사람 일반 분양분의 전세 매물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예전에는 5천만 원 났는데 그 갭이 더 벌어졌어요. 그렇다는 건 얘가 이 전세 가격이 안정화돼서 그게 선호도랑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9억대, 여기는 10억대, 지금 잘 부르는 사람은 11억까지도 부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가면 여기 84 타입 11억 전세 매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기다려서 11억까지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1단지, 3단지가 선호도 있고 2단지 같은 경우 가격 차이는 안 나지만 선호도 차이만 조금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RR동은 어디요? 1단지에서도 RR이 있고 3단지에서도 RR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까운데. 어. 여기서 가까운데. 여기 상권도 있고 학교도 가깝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 앞쪽일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리고 여기 앞에 전철 노선이 있어도 이 앞에 상권이 가리고 있으니까 시끄럽지 않고 상가가 아무리 높아봤자 얘네만큼 높겠어요? 그러니까 뷰도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번에 올림파크 포레온 그 조회수 잘 나오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영상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비단 들어온다. 그 영상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욕망? 위로가 되는 위로? 영상이 네. 위로가 되는 영상이죠. 20억이 넘는 아파트도 빚이 안 들어간다. 뭐 동굴 이런 식으로 했나? 썸네일을? 찾아보세요. 어. 후레이님 보면 좋아할 그런 영상들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이렇게 공원들이 있는 네. 앞에 뷰가 잘 뻥뷰, 그러니까 앞에 가리지 않는 여기 제가 208도 요 구경하는 집도 갔다 왔어요. 요 앞에 학교가 있잖아요. 네. 앞에 널찍하게 쫙 펼쳐졌어요. 답답하지 않잖아.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좋겠죠. 생각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땅값이 비싸요. 동강양을 엄청 넓게 하긴 할 수는 없어. 게다가 지상에서 주차까지 안 하잖아요. 지하에 하니까 사실 지상에 이 동강양을 넓게 해서 뽑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광교 힐스테이트 갔을 때도 엄청 좁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쾌적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광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 광교 힐스테이트보다는 동강 간격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네요. 괜찮았는데 그 영상에 나왔던 애들은 동강 간격이 좁고 좀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동을 찾아서 아무래도 좀 했겠죠. 이렇게 뷰 뻥 뚫린 애는 1층까지도 빛이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피해서 하긴 했겠지. 근데 사실 최근에 땅값이 비싼 애들은 사실 저층까지 빛이 들어오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높은 층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빛이 낮에 몇 층까지 들어오느냐로 이 저층과 고층, 중간층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어렵다. 신축이면 당연히 좋겠거니 생각을 보통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대부분 옛날에는 1, 2층이 저층이고 나머지는 뭐 중간층, 뭐 고층 이렇게 나눴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막 30층까지 가고 이러니까 20층은 넘어야 그래도 고층이고 로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층, 요새 10층도 좀 애매한 거 같아. 애매하지. 너무 워낙 기니까. 그리고 10층도 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솔직히 10층인데도 빛이 안 들어오는 동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 로얄층은 이제 빛이 몇 층부터 들어오느냐, 낮에 그걸로 좀 갈리겠죠.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전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민낯이 나올 때 됐는데 가격이 더 올랐다. 더 올랐다. 11억까지 지금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 잘 찾아서 그러니까 사장님을 잘 찾고 사장님을 잘 구슬리면 9억대의 전세 84 기준으로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것도 얼마 없다. 사장님이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사장님의 그런 페이크에는 제가 이제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연차는 아니잖아요. 그런 짬바는 아니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플러팅을 하고 서로 트릭을 걸고 기술을 걸고 막 이제 사장님들도 쫙 걸리고 막. 아니 사장님들도 이게 얘가 아는 애인지 모르는 건지 끊임없이 트릭을 던지거든요. 근데 거기를 휙휙휙 피하면서 저도 트릭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 영화 쿵푸어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야금으로 칼을 쫙 난리지 않습니까? 칼을 촥촥촥 이렇게 해가지고 피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그런 느낌으로 말로 끊임없이 서로를 이제 합을 겨루는 말로. 맞아요. 너 어디까지 하나 한번 좀 보자.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형성이 돼요. 근데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낮은 매물에 이거를 너한테는 풀지 않고 오면 줄 거야라는 게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100개, 200개 있다고 했잖아요. 사장님들 부동산끼리 경쟁이 엄청 나지 않겠어요? 서로 물건 뺏기 하려고 좀 난리 날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찾아놓은 거, 확보해놓은 매물을 다른 데 넘기지 않으려고 절대 미리 오픈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주지원센터에 열쇠 받아가지고 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돼서야 동호수를 얘기하고 집을 보면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가격대까지는 내가 찾아놓을게 라고만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각보다 100개, 200개의 부동산이 있고 한 사람이 중복 매물은 뭐 많게는 60개, 적게는 뭐 30에서 그러니까 보통 3, 40군데 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호갱노로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요? 매물 내놓기가 있어요. 여기서 하면 인근의 부동산이 그걸 쫙 받아가지고 자기가 매물로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우리가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일일이 문자를 보내고 막 전화번호 막 이 정리해가지고 막 보내잖아요. 이제 그거 안 하고 여기에 딱 자기가 등록해서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여기서 매물 하나만 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0군데, 70군데 막 이렇게 내놓는 게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는 중복 매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해가 된다 이제. 그죠? 이해가 되죠? 일반인이 60군데씩 전세 그 매물 한다고 돌리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쵸. 근데 요새는 이런 플랫폼 뭐 직방이라던가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플랫폼 몇 군데만 돌려도 몇십 군데 매물 내놓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전세 만기 들어오거나 이제 뭐 이런 매물들을 주변에 어떻게 좀 내놓을까 하다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매물을 이렇게 많이 내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196분이 올파포를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어. 이 사람들이 매매하려고 보겠어요? 지금 다 전세 보려고 하는 거지? 입주. 네. 그리고 거래도 엄청 빨리 해요. 여기 결정력이 엄청 빨라요. 전세 결정력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올파푸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일 놀랐던 건 하반기에 부동산 집값 오른대. 너도 알고 있잖아. 전문가들 맨날 다 얘기하는데 몰랐어? 이게 딱 기본 기조예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불안정하다고 해도 신기하게 집값 다 오른대. 라고 얘기를 해요. 한문도 교수님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떨어지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님은 어쨌든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한테 더 유리하기도 하니까 그래도 이제 강북 쪽에 있다가 얘기할 입주장 사장님들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의 분위기 전세가는 이래요. 네. 강북 쪽에 이제 이문휘경으로 넘어가면은 네. 레미안 라그란데가 여기잖아요. 네. 여기로 가면 신이문역, 이 밑으로 가면 외대 압력이에요. 근데 인프라를 쓰려면 여기가 낫죠. 여기 먹거리라던가 인프라가 여기 잘 돼 있고 여기를 타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가 멀어. 여기 레미안 라그란데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거든요. 네. 2단지는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청량초등학교. 1단지는 여기 이문초등학교. 엄마라면 어디 가겠어요? 초등학교 외에. 네. 그럼 1단지 가야죠. 네. 근데 인프라는 여기가 더 가까워요. 이쪽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사실 1단지랑 2단지랑 전세 가격은 똑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보낼 애가 있냐 없냐, 인프라 조금 더 가까운데 한 정거장을 더 앞쪽에 있는 애를 가고 싶냐, 이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1월 10부터 이제 집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전에 오히려 비상계엄 전에는 전세가 7억도 나갔대요. 7억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준을 삼는 게 지금 준신축이 6억대 나와요. 준신축이 6억에 나오고 요 위에 있는 이편한 세상 얘 있잖아요. 네. 얘는 26년인가 됐거든요. 23년인가 26년인가 23년 차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84 기준으로 지금 5억이에요. 84 기준으로. 84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가 5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가 비상계엄 터지기 전엔 7억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원래 입주장에는요, 기존에는 준신축은 매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가격을 버팅길 수 있는데 얘는 얘가 지금 3069세대예요. 3000세대가 넘는데 지금 그 주변 전세가보다 높게 형성한다? 입주장에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그게 됐다라는 거지. 그나마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입주장이 가까워져 오니까 지금 6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뭐 외대 요 앞쪽에 있는 뷰 나오는 애들은 6억 5천 정도를 고수하고 나머지 애들은 6억에서 6억 5천 사이에서 전세가가 나오는데 84 기준으로 6억 5천 불러도 그래도 조절을 조금 해주긴 한대요. 근데 6억에 나온 매물은 안 해준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야, 마지노선을 딱 얘기한 사람이랑 좀 올려서 어차피 깎을 거니까 이렇게 내놓고 진짜 산다고 하면 조금 깎아서 이렇게 해줄게 라는 사람이 공존하면서 형성된 가격이 지금 6억에서 6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6억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주변에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
대단지, 구축, 준신축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휘경 SK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새로 신축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얘가 신축급으로서 자리를 잡고 위상이 있었던 애예요. 얘 전세가가 지금 6억대라는 거예요. 얘 전세가인데 신축들이 지금 6억이야. 준신축보다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짱짱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가 1월에 시작됐으니까 얘도 3월 10까지 입주거든요. 3월 10일부터 입주니까 가격이 좀 빠지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급하면 잔금 가까워지면. 왜냐면 아까 강북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세 에너지가 위에 강북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입주 시작되고 나서 좀 빠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가까워져 오면 가까워져 올수록 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한두 개 뭐 나중에 정말 안 털어지는 거는 싸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뭐 개포동 DHC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잔금 시기에 15억 갔다가 9억까지 쫙 빠진 전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뭐 한두 개 싸게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그런 분위기에서 강남의 전세가는 받쳐준다라는 느낌인데 그 에너지가 강북까지 입주장까지 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금 9억대에서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고덕이 지금 8억이에요. 그러니까 고덕보다 더 준신축인 고덕보다 더 높은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 휘경 SK뷰 여기에랑 지금 전세 가격이 똑같잖아요. 얘가 지금 더 올라와 있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북의 전세가의 에너지는 강남만큼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입지적인 차이가 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은 좀 경사도가 또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 앞쪽은 생각보다 여기 이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입주가 11월이거든요. 네. 요번에 좀 특징이 입주장이 시작돼야지만 시세가 정확히 형성이 되고 그 전에 관심을 안 가죠. 왜냐하면 여기도 이미 신경 쓸 애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우리 같은 경우 여기가 안 되면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 가격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얘네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가격을 결정하겠다라는 분위기예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그리고 요 밑에 또 있잖아요. 여기 휘경자이 디센시아. 네. 얘도 25년 6월 입주거든요. 그리고 얘는 11월 입주예요. 다 25년도 입주예요. 25년도 입주물 하면 여기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급하지 않은 거지. 시간을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면 조금 싸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6월에도 있잖아요. 3월이에요. 3월에 끝나서 조금 뒤늦게 가면은 한 2개월 정도까지는 뒤로 가거든요. 근데 요새 잔금 못 치르면 연체율이 워낙 연체 이자율이 비싸가지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3월 들어가는 사람이랑 6월 비교하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맞춰서 이쪽으로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그 시기죠. 그리고 얘가 6월에 입주를 하면 2, 3개월 정도 주니까 8월. 그리고 얘는 11월. 바로 쭉쭉쭉.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저울질을 해서 보기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얘네도 3,000세대, 얘네도 4,000세대, 얘네도 지금 1,800세대.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전세가는 이제 강북의 전세가를 이제 신축의 전세가를 대표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준신축보다 가격이 빠지진 않는다. 이게 그 가장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항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저항선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가 중요한데 이 네. 저항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나중에 또 속절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회를 보면서 계속 보는 게 맞지 빨리 결정해버리고 그냥 신경 쓰기 싫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신경 쓰고 말지 뭐.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 단지다. 휘경자의 디센시아하고 저 라그란데하고 이렇게 지금 왕관이 씌워져 있거든요. 네. 이 세 개 단지를 비교해 보면 뭐 다 약간 엇비슷한 위치긴 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향후 가격대를? 1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사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이쪽이 훨씬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왼쪽이 조금 더 좋고 오른쪽이 조금 여기 와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고립돼 있다는 느낌 들죠. 네. 여기 이렇게 큰 그게 있고 네. 차량 그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인프라가 외대합역이지만 이쪽에 인프라가 더 좋지 이쪽이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휘경 SKB 주변으로 얘네 주변으로 인프라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얘네만 좀 다른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아직 6월이라서 요새 아시죠? 입주장 지나서도 공사 계속하는 거. 네. 옛날에는 입주 시작하기 전에 공사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입주해도 공사를 계속하는 게 입주하면서 저쪽에서 공사하고 있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사 완료가 안 돼서 입주장 날짜가 뒤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아직 정비가 덜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경의중앙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고립된 느낌 딱 들지 않으세요?
양쪽에 막고 있어. 음. 철로가.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더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얘는 그래서 외대역합도 가깝고 밑에 있는 회기역도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가겠죠. 근데 30평대는 다 요 밑에쯤에 몰려 있대요. 그러니까 회기역 이유동 하겠죠. 그래서 가격은 매매 가격은 빠지지 않고 한 13억대 84 기준으로 13억대 뭐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는 지금 피가 2, 3억 정도 붙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2, 3억? 네네네. 그래서 여기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직 그 양도세가 2년 지나야지 비과세가 되니까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양도세 이제 비과세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매물을 받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되면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테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잔금 치를 때 대출 받아가지고 되잖아요. 네. 이자 내느라 2년 동안 버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딱 채워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매도하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불안한 사람들 특히나. 그런 상황이고 20평대는 되게 또 신기한 건 지금 전세 매물이 올림픽 파크포레인데 20평대는 없어요. 없어. 그리고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전세 가격 차이가 1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24평은 8억 후반 9억. 8억대. 그리고 30평대는 9억에서 10억. 그리고 10억에서 11억까지 나오는 건데요. 20평대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매물이 없대요. 그렇게 많은데. 여기 레미안 라그란데도 마찬가지로 20평대는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빨리 해야 되고 전세 가격이 5억대 초반이에요. 84가 6억인데 24평이 5억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도 20평대 다 인기가 몰려가지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매매도 아까 그 붙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20평, 올림픽 파크포레온 2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19억대. 19억 후반. 그리고 30평은 22억에서 24억 사이. 2억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4평, 레미안 라그란데 25평이 매매가 10억 중후반. 20평대가 인기가 많네. 34평 13억 5천. 별 차이 안 나죠. 크게 차이, 10평 차이인데. 그래서 지금 20평대랑 30평대는 제가 아까 많이 붙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신축에 입지 괜찮은 애들은 다 이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고. 네. 이문 아이파크. 여기 이문 아이파크 같은 자이. 경우도 지금 24평 똑같이 10억 전후. 그리고 84는 14억에서 15억. 얘보다는 좀 더. 역도 가깝고 몇 달 좀 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가보면 아직까지 조금 정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위에 이제 휘경 딜센시아? 휘경동 나와라. 휘경도도 좀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휘경자의 딜센시아도 마찬가지로 얘는 7월 1일부터 입주해서 8월 31일까지인데 34평이 2동밖에 안 된대요. 261세대. 그래서 매물이 많지 않을 거고 귀할 거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거보다 더 높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평대 하고 싶으면 차라리 여기서 해라고 이게 약간 추천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시끄럽겠죠. 양쪽에 끼고 있으니까. 라인을 끼고 있어서 여기 라인에서 멀수록 조금 로얄동이고 소음이 덜해서 사람들 선호도가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매매가 안 되는 건 이제 기존에 재개발된 아파트라서 매수 시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잔금 치를 때 되면 전세 나서 일반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잔금 치를 시기는 아니고 6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거래가 활발하진 않고 입주 기간이 어쨌든 다가와봐야 정확하게 가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들도 지금 입주장 온 얘 레미안 라그란데 하시느라 바빠가지고 여기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내가 일반 분양 물건 그래도 내가 요거 사고 싶다 미리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이제 손피 거래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는 손피 거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쥐어주는 프리미엄이 얼마는 돼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피로 1억 받고 싶어 매도자가 얘기를 하면 이제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적인 측정상 결과적으로 그 피를 사는 사람은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자는 1억을 가져가지만 나는 3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정도를 추가로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다. 네네네.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는 매매가 11억, 전세도 얘도 5억 이상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러면 요게 지금 3개가 지금 쪼르륵 다 입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준신축으로 얘가 짱짱하게 갔던 애들이 얘가 흔들려야 되잖아요? 안 흔들려요? 얘가 안 흔들려요. 7년차 아파트이거든요, 얘가. 이제 7년차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34평이 매매가가 11억 5천, 전세가 6억. 25평이 10.5억, 전세가가 5억. 똑같죠? 신축 매매 전세가랑 얘랑 비슷하죠? 아니, 그래서 제가 대놓고 여기 준신축이 똑같은 가격이면 신축 사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입주장이 시작이 안 된 애들은 이런 식으로 손필을 거래하거나 정말 재개발된 아파트라서 조합원들한테 주려고 하면 돈을 생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대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은 없으니까 차라리 갭으로 이걸 사놓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로 많이 넘어와서 가격을 짱짱하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왜 가격이 안 깎이는지, 가격이 앞으로 깎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숫자만 보면 사연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신축이 더 좋고 새 건데. 그리고 입지도 여기는 뒤라고 했잖아요. 인프라나 이런 것들 여기가 훨씬 좋은데 뷰도 그렇고 얘는 좀 고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가격이야? 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의 수요의 흐름을 보면 차라리 그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는 거다. 네네네. 그리고 휘경임은 여기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 대단지가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여기 좋아지지 않겠어요? 인프라나? 게다가 이제 GTX 호재가 있잖아요. 그럼 GTX를 타고 위로 올라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을 딱 보니까 느껴지죠? 아, 세대수 소규모 단지들이 많구나. 강북 쪽에는. 왜냐면 경사도가 워낙 있다 보니까 단지수가 대단지가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유명한 서울원 아이파크도 보이네요. 네. 서울원 아이파크도 이번에 사실 뭐 13억대 지금 분양을 한 거잖아요. 네. 거의 14억이 가깝게. 근데 장인 여기 레디언스 여기랑 얘랑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입지보단 여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면 괜찮지 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P는 1년 있다가 전매 제한이 풀려가지고 당장 거래되진 않지만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역세권 개발이 되면 여기가 워낙 좋아지니까 GTX도 서고 여기에 뭐 경인숲길이라던가 이런 호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지하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하 호재가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랑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 여기 중랑천 뷰 나오지, GTX 다니지, 여기 인프라 개발되지, 여기에 막 호텔이라던가 여기 현대 본사 또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하니까 충분히 이후에 달라질 모습이 기대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요? 안 판다니까? 1년 이후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거 사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장이보다 비싸게 나왔던데 이거 네. 괜찮냐? 네. 난 내가 그랬어요. 장이보단 당연히 비싸게 나오지. 더 좋은 데니까. 훨씬 여기가 입지가 더 낫죠. 위아래로 지금 몇 개의 노선이 지금 6호선에 지금 1호선에 GTX의 경의중앙선에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프라나 이런 것도 다 여기 몰려 있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돌고지역이 있긴 한데 돌고지역이 있긴 한데 인프라가 작아요. 그리고 장인 뉴타운 혹시 가보셨어요? 다 돌아보지는 못하는데 어디 역을 한번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네. 이 돌고지역 간 거 아니에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응.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가니까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후랭이님이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후랭이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삐까뻔쩍하게 뭐가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웰시티. 네. 좀 이렇게 건물도 크고 이게 좀 이렇게 현대화되어 네. 있고 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위가 좀 안 좋은 게 전체적으로 다 개발돼서 여기 주변까지 다 개발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단지만 들어오고 주변은 그냥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인프라가 그렇게 확 좋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이제 이마트도 있고 여기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얘가 장이자이 레디언트 얘가 3월부터 입주해요. 입주장이 시작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입주장의 그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1단지, 2단지, 4단지예요. 여기 3단지인데 1, 2, 4단지만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딱 봤을 때 돼. 여기 가까우니까 얘가 제일 비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 인프라가 있고 사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시끄럽고 다른 데보다는 소규모 단지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거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먼데 단지 내에서 이렇게 샛길로 이렇게 걸어오면 멀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1단지랑 2단지를 오히려 좋아한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안 난다. 그래서 역 가까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역 가까운 거. 그리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한데.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면서 얘네도 지금 가격이 6억 5천 정도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임원 희경보다 전세가를 조금 더 기대하고 조금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위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지금 얘네가 3월이잖아요. 네. 아직 집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3월 전에 집 안 보고 계약할 사람은
그래도 6억에서 6억 5천 사이에 싸게 내놓을 테니까 계약할 사람은 계약해. 근데 만약에 집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싸진 않을걸? 더 올라갈걸?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5억짜리도 있대요, 전세가. 네. 근데 그거는 2년만 거주하는 그거 있잖아요. 얘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 3년 유예를 해야 돼서 조합원 물건이랑 일반 분양 물건이랑 차이가 있는데 2년만 거주해야 되고 게다가 위에 선순위 융자 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그렇잖아요. 7, 8억 이런 애들은 선순위 융자 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물건이 아닌 거죠. 그런 거를 좀 보시고 나서 여기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 지금 입주장의 분위기는 요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단하다. 그죠?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죠? 집주인들이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사하고 온도 차이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죠? 확 차이 나죠? 네. 기사는 노도강 영끌족 비명 해갖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안 흔들리면 매매가가 과연 그렇게 크게 흔들릴까 싶은 거예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10억대에 분양받았잖아요. 지금 전세가가 10억이야. 급하겠어요? 계약금 이미 넣었어. 전세 맞추면 그냥 하는 거야. 네, 끝나. 물건 더 안 나올 거겠죠. 매매 물건.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영끌족 어쩌고 뭐 엄청 뭐 폭락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 집을 내놓을 사람, 싸게 내놓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급할 거가 있는 사람만 싸게 내놓을 거니까 올파프는 급한 사람 없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입주장 시작된 애들도 전세가가 주변 주신축 가격만큼 충분히 받고 있어서 그걸 못 구하는 사람들은 급해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충분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너무 명확한 거죠. 이게 이제 올해도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별로 달라지고 동별로 달라지고 하니까 기사가 그냥 스펙트럼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디는 뭐 신고가 뭐 레미안 어디 103억 뭐 어디는 뭐 신고가 경신 나오고 카톡방에 그 막 신고가 경신 단지들 쫙 리스트 맞춤에 해갖고 쫙쫙 돌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진짜 조용해서 막 내 거 전세 안 빠지는 데도 있고 그렇죠. 진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기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도대체 뭘 믿어야 돼? 지금 어떻다는 거야, 서울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거기는 안 좋고 거긴 좋고 이런 게 지금은 큰 흐름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분위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입주장을 받은 나름 입지가 괜찮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애들은 전세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급하지 않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짱짱하게 버텨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올파프도 나오고 지금 나오는 입주장 애들도 나오게 될 텐데 과연 걔 매물이 쏟아져서 나올 때 서울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걔네 사실은 지금 매매 입장에선 얘네들은 공급 물량이 아닌 거야. 2년 후에서 이제 거래가 됐을 때라야 공급 물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는 그쪽으로 이제 집계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도 어쨌든 뭐 10,000세대, 뭐 20,000세대 이 정도 되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서울 사요? 서울은 자기가 자금이 될 때 입성하는 게 언제나 옳다. 서울도 서울 나름 아닙니까? 지금 그럼 맞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청량리 위로는 가격 변화가 전혀 없었죠. 네. 그죠. 네. 여기 우리가 이문, 휘경 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봤지만 얘네들은 다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얘네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짱짱하게 버텨주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는 다른 애들 막 다 올라갈 때 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핵심 지역에 누가 봐도 좋다고 하는 것만 하시고 이후에 에너지가 퍼지고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는 게 맞아요. 좀 딱 잘라서 지금은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 서울에서 딱 그것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이플자이 얘도 곧 이제 입주잖아요. 25년 6월. 그러네요. 얘도 입주예요. 그래서 근데 얘 흔들리겠어 다들. 뭐 저쪽도 그렇고 뭐 원메일리도 그렇고 뭐. 잠원 좋아합니다 저. 평지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잠실 뭐 걔도 있잖아요. 얘네 아이파크. 맞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라고 하죠. 잠레아. 얘네들 여기도 좋던데요. 입주장 누가 걱정해? 아무도 안 하지. 올파프도 저런데. 그쵸. 올림픽 공원에 지금 8호선에 완전 좋지. 주변에 있는 애들도 안 흔들리고. 사실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에 여기 헬리오시티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전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얘네들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근데 안 떨어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 관심이 있어.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도 봤냐면 직장 동료래.
근데 나는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원에 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세는 못 들어가게 생겼어. 맞춰야 돼. 전세를 맞춰야 돼. 근데 이걸 부동산에 안 내놓고 그 밑에 있는 후배 있잖아요. 같이 직장 다니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서울 출퇴근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전세 사를래? 직거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대요. 하물며. 그러니까 지금 온갖 사연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 전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방도 역전세 금액 회수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지방도 좀 미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전처럼 막 역전세가 쫙쫙쫙 빠지면서 매매가를 위협해서 지금 솔직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으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들이 몇 있어요. 저도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는데 지방 부동산은 지금 미분양이랑 이런 게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올라오긴 힘들고 주변에 미분양이나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오는 걸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방은 딱 한마디로 결정을 내려서 딱 말씀드리면 아직 시기상조다. 지방 투자 지금 솔직히 저한테 요새 최근에 지방 너무 싸지 않아요 요새? 미분양도 너무 많고 네. 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또 규제도 조금씩 뭔가 해주려고 하는 신용도 좀 하고. 근데 24년, 25년에 그 지방 활성화 정책 보셨어요? 없어 뭐가. 지금 엄마를 오줌 누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죽어가는데 지금 막. 죽어가는데 물 한 모금 줬어. 그쵸. 물 한 방울 한 방울. 지금 수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 줬어요. 물 한 방울. 이거는 뭐 진짜 희망 고문 되지도 않아. 사람이 희망을 갖지도 않으니까. 더 죽어보라는 건가? 뭐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사실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그 균형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전 너무 솔직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번 정부가 좀 수도권 몰빵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양심상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도 너무 안 지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에 같은 경우 24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방이 신경 써줄 때는 됐다. 이제 신경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GTX도 들어가고 수도권화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챙겨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사라는 게 아니고 관심은 가져보자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는 지방장에 이제 좋은 애들은 좀 지켜봐라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방을 신경 쓸 생각을 1도 안 하네? 그러면 지방을 진짜 신경 쓰는 정책이 나오고 나서 움직이도 좀 낫지 않겠냐. 그래도 지방이 움직이려면은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벌써부터 또 대구 보라는 사람 있더라고요. 대구요? 네, 대구 이제 미분양 많고 이제 해소될 때 됐다. 전세가 좀 올라오는 데 있다더라. 그래서 대구 막 또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후배님도 워낙 대구 좋아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구가 미분양 1000세대 떴을 때 많이 떨어지고 이제 미분양 나왔으니까 대구 언제 가면 되냐. 되게 그때 1, 2년 동안에 되게 여러 분 물어보셨던 거 나올 때마다 기억나세요? 물어보셨죠. 근데 그 이후로 안 물어봤잖아요. 하락장 쫙 오고 나서는 안 물어보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내가 그때도 너무 이르다. 아직 이르다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먼저 가는 사람은 경매로 들어가든 뭐 미분양을 갖고 들어가든 들어갔었는데 그분 역전세 몇 번 맞았겠어요 지금. 적어도 3번 맞아요. 3번. 역전세 3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리타이어드. 진짜 한 번 맞고 2번 맞고 버티다가 3번째 맞으면 진짜 KO 당해요. 그러면 진짜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 매매가를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방시장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데라도. 전세가가 충분히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미분양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그 미분양 물량들의 신축들이 전세가가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게 보여야지 괜찮은 거예요. 걔네가 올라가야 옆에 있던 준신축이나 구축들도 전세가가 올라가거든. 이 미분양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건설사가 아무리 얘를 이제 할인 분양, 요새 눈물에 할인 분양 엄청 많이 하잖아요. 환매 조건부. 내가 너 살아보고 더 싸지면 내가 환불. 그게 정말 금융위기 때 2012년에 정말 막바지 나왔던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지방에 나와 있고 정말 만연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가면은 건설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설사는 현금이 안 들어오면 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산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그 현금력을 그 회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건설사 자체가 전세를 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전세를 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전세가 어떻게 돼요? 초토화. 초토화되죠. 새 아파트를 건설사가 대량으로 풀어버리니까 전세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축 전세 가격 떨어져, 준신축 떨어져, 구축 떨어져. 그러면 이제 점점 전세가도 떨어지면서 이제 늪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물량들이 해소가 되는 이 신축의 전세가들이 올라가고 준식도 올라가고 구축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제서야 조금 관심을 가져도 지방은 안전하거든요. 대구 언제 봐요? 그때 지금 언제? 얘기할 때 언제? 지금 그게 나타나는 시기를 봐야지. 언제 내가 나타나요? 제가 그걸 알면 점쟁이지. 근데 어쨌든 대구는 수성구부터 먼저 나타나니까 수성구에 제가 지난번에 학군 중심지의 그런 지도 보는 거를 그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메인 핵심 지역의 전세가나 신축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때 비아파트 지방도 무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전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피스텔도 많이 오르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이랑 그때랑 차이점은 지금 비아파트 시장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 거주는 할 수 있어요. 전월세로. 싸게. 전세보증보험 들어서. 근데 사지는 않아요. 물론 얘네들도 언제까지나 이 전세 시장이 여기 비아파트 시장이 박살난 상태로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서 나중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내 돈을 묻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전 재개발을 하라 그래요. 재개발. 요번에 김재경 소장님 책 내셔가지고 저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확하더만 답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워낙에 재건축 재개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래 묶이고 이러니까. 근데 약간 보물을 묻어놓는다는 형식으로 한 10년, 20년 생각해서 싸게 하나 묻어놓으면 나중에 빛을 볼 그 기준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 김재경 소장님이나 메이트리님은 체급이 좀 이렇게 크신 분들은 저는 그런 거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좀 소액인데 막 지방에 막 갖다 3천 갭으로 막 묻어놓고 500 막. 500개, 5,000개 막 이런 거 막 갖다가 막 넣어놓고 이러면은 그건 묻어놓는 게 아니지. 돈을 버리는 거지. 그냥 버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맞아요, 태워버리고 막 그냥 이런 건 좀 이거는 진짜 만약 재개발로 보물을 묻어놓는다는 거는 정말 좋은 애들을 어떻게든 작은 금액으로 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애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수리를 하려면 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다 이제 감당 가능하다 이런 분만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자금을 그냥 까먹고 있는데 통장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지. 정말 난 소액밖에 없는데 그 빠른 자금 회전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안 맞아요. 큰일 났다 이제. 클라베뉴 마피 이거 굉장히 유명하게 또 회자됐지 않습니까? 니네 이제 서울 봐봐야 서울도 마피나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마피 나올 거야 이제. 사실 서울 마피가 등장한 거는 사실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파트가 마피가 속출한 건 최근이지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애들은 마피가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그리고 걔네도 지방처럼 뭐 엄청 할인 분양하고 환매 조건부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트도 이제 마피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제 최근이긴 하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하나 포레남이야. 거기가 지금 제일 자극적으로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이제 마피가 속출하는 입지가 애매한 신축들 딱 보면 입지가 애매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역을 끼고 있지만 여기 좀 아쉽거나 그리고 대단지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의 단지 밀집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인프라가 없거나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제는 얼죽신도 입지를 보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마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신축이라고 해서 이제 다 좋은 신축이 아니다. 지난번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유행처럼 얼죽신 트렌드에 따라가서 너도 나도 입지 안 보고 들어갔다가 돈을 까먹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 이게 같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이 하나 포레나미아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 거죠? 연두색에서 여기까지 쭉 멀리 여기까지 와야 되고 강북구 미아동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네. 꽤 멀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여기가 솔샘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단지 밀집도가 있는데 되게 낯설다. 네. 솔샘역. 여기 미아 뉴타운 여기잖아요. 미아 재정부 촉진지구. 기름 뉴타운 요 밑에가 기름 뉴타운 여기가 미아 뉴타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트리주, 레미안 단지보다 조그맣죠? 면적이 497세대, 500세대가 채 안 돼요. 여기는 그나마 뭐 2000세대, 3000세대 이런데 엄청 조그맣죠?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메이저 선이 아닙니다. 메이저 선이 아니고 완전 초역세권처럼 막 이런 느낌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요번에 분양권 이거 사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실거주 하려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분양권 핫하니까 로또 분양 막 이런 거 나오고 했으니까 계약금 걸고 프리미엄
거래를 해서 좀 남겨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도 하기 너무 애매한 상황이고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잔금 칠 여력도 안 되고 대출 규제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얘가 마피가 뜨는 그런 조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었네요. 예, 예. 실거주로 많이 들어갔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으로 이거 지금 전세 맞춰가지고 하면 거의 얘네도 8억 9억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돈을 묶여가지고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금회사 차원에서 돈을 그냥 걷어들이겠다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 마피 7천이나 떴다는데 나 관심 있다 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널널하게 마피 7천이 막 수두룩 빽빽하게 막 깔려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 개 나왔었대요. 한 개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나왔던 것 같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다. 확인이 안 됐다. 근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는데 그게 거래가 돼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소유주가 매물을 걷어들였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마피 7천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애들이 너무 흔한 애들이 그냥 골라잡아 이런 게 아니고 한 개 나왔었고 지금 제가 그때 조사했을 때는 마피 6천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피 6천짜리도 한 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6천짜리도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제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승계해서 가져가는데 이 사람은 중도금 대출을 신청 안 한 거야. 살려고 하면 통으로 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천 해서 한 거고 보통 지금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P 2, 3천 정도가 그냥 여러 개 나와 있는 정도. 그러니까 막 6천, 7천이 흔한 건 아니고 2, 3천은 흔한 상황. 무피는 뭐 많고. 요새 무피 단지는 되게 많아요. 무피 단지는 많은데 이제 마이너스 P에서 완전 획기적으로 눈이 띠용할 정도는 지금 그렇게 많이 막 흔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네, 왜냐면 여기 트리지움 얘가 여기 주변에 인프라라던가 학교라던가 여기 가까워서 나름 얘가 선호도가 좀 좋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84 기준으로 매매가가 8.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전세가가 지금 5.2억에서 5.5억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25년 11월에 입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고 얘도 전세가가 한 6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라고 좀 보고 있긴 해요. 근데 단지가 진짜 생각보다 되게 조그매 보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고 주변에 옆에 있는 이 북한산 시티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뭐 가격대가 거의 뭐 6억대? 북한산 시티가 지금 6억에서 7억? 그리고 얘가 지금 6억대. 이거 전세로 표시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격 차이가 꽤 좀 나요. 하나 포레나미아보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딱 봐도 여기 사는 게 더 낫지 여기 사는 게 더 나아 보이진 않잖아요. 대단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버스도 막 여기 이제 골목골목 여기 다니거든요. 여기가 경사도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도가 좀 남달라요. 나 또 경사에 민감하잖아 또. 경사 얘기만 하면 내가 또 봐봐요. 여기 앞단지랑 여기 뒷단지랑 경사도가 그리고 도로에 미끄럼 방지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정도예요.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이제 제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사선으로 가야 되는. 네. 그리고 여기 골목이 엄청 좁아서 버스 되게 골목골목 다녀야 되고 어쨌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사도를 건너서 여기 주변에 인프라가 부족한 이런데 이제 소규모 단지로 간다는 거죠. 왜냐면 또 학교가 다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로드뷰 같은 거 있습니까 이것도 호갱노노도? 아니 카카오맵 가서 보면 되지. 사실은 이 도로의 모양만 봐도 도로가 이렇게 반듯반듯한 데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굴곡진 애들은 경사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경사도는 느껴져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러네요. 응. 이건 좀 곤란하지. 여기도 좀 이렇게 이건 좀 곤란하지. 여기도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뭐 미아뉴타운, 기름뉴타운 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단지가 다 경사도가 이렇게. 강북구도 가보시면 거의 이제 다세대나 이런 애들도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임장을 가보아서 이제 걸어보면 알게 돼요. 느껴지는데 저 약간 예민해서 경사 예민해가지고. 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려고 하면 이제 차 있으면 상관없고 여기는 이제 평지로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 최정희님은 언제 또 여기 살아보셨대요 미아동에? 야 경사가 있다고 합니다. 솔샘 삼양동. 어쨌든 마피 있다고 하는 요새 하나 포레나미아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막 널려 있거나 마피 7천이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인기 단지가 마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들에 마피가 나오고 있는 수준 이 정도 상태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피가 또 그래서 그걸 또 보기 위해서 경기도에 요새 또 경기도 광명뉴타운에 신축이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피가 뜬다고 또 자극적인 뉴스가 나와서 그거를 또 제가 확인해보러 갔다 왔잖아요. 네. 여기도 재밌어요. 아까 거기는 좀 입지가 애매하잖아요. 여기가 광명뉴타운인데 지금 여기 1, 2, 4, 5 구역 여기가 여기 정말 예,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예, 광명뉴타운 상다 지역이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트리우스 광명. 트리우스 광명이 최근에 마피가 5천, 6천 뜬다고 해가지고 좀 하나포레나미아에 이어서 마피 단지로 유명하게 뉴스에서 거론됐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봤죠. 네. 사실 여기 마피 6천 떴다는데 관심 있다.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가보니까 얘도 아까 하나포레나미랑 아미아랑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6천은 한 개. 사연 있는 거? 그런 것만 나오고 지금 그거 없어.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2, 3천 정도만 있고 대부분 무피 2, 3천이 있다. 근데 제가 매매 거래로 좀 마피를 사겠다라고 해도 사장님이 저한테 관심이 1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쫓겨났어. 왜 쫓겨났냐면 전세가 너무 활발한 거예요. 전세 거래하고 계약서 쓰고 막 집 보여주러 입주지원센터 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우리한테 신경을 써줄 그게 없어. 결정하고 와. 그래서 제가 이때도 수강생들이랑도 같이 임장을 갔었는데 수강생이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광명에 그 마이너스 빚 떴다 그래가지고 되게 암울하고 거래 안 되고 막 그런 침울한 분위기에서 이 부동산이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쫓겨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해가지고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0평대, 30평대 같은 경우는 얘가 24년 12월에 입주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가 11월에 입주. 그리고 여기 더샵, 자이 더샵 얘가 12월. 입주해요. 그러니까 올해 다 입주죠. 뭐 자이리스 뷰 같은 경우는 27년 7월에서 멀죠. 근데 여기 헤리티지 자이 있죠. 얘가 25년 5월에 입주해요. 그리고 26년 1월. 입주 물량이 다 여기 몰려 있죠.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또 저울질을 하겠죠. 근데 광명사거리 역에서 트리우스 광명이 역세권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10분, 15분. 거리가 좀 실제로 걸어보니까 저는 한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여기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 단지가 완전 초역세권으로 뽑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우겨볼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얘가 입주가 멀지 않았잖아요. 25년 11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갈까? 근데 주변에 가보면 뉴타운의 특징이 뭐예요? 인프라가 아직 없다. 네, 인프라가 없다, 아직 아직. 없어요. 싹 밀려서. 여기 주변에는 이제 상권이 워낙 있었던 구도심 상권, 여기 전통시장 보이죠? 여기 칼국수집 맛있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아시는군요. 네, 같은 집 간 거 아니에요? 같을걸요, 아마? 그 시장, 집, 네, 유명한 집. 시장통에 1, 있는 2층 거. 나눠져 맞아요. 있고. 양 거기. 되게 많아요, 거기. 싸고 맛있고 양 네. 많은. 그래서 여기 전통시장이랑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구도심 상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길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없어요. 단지만 크게 있어. 그리고 하물며 이 앞에 다 그 도로가에 차가 다 주차가 되어 있고, 차량 그게 별로 없어요. 진짜 단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입주를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인프라도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고 뭐 여기 이 단지 내에 있는 상권들도 부동산만 입점을 했더라고요. 또 들어온 건 뭐 피아노, 태권도 요 정도 조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프라가 지금 거의 없는 거지. 다 여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역도 가깝고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헤리티지 자이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봐요. 여기는 멀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가까워요.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안 걸으면 바로 여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상권이 엄청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철산역 주변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흥상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대로변에는 학원가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 상권으로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만한 그런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인프라가 여기 형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쓰는. 그래서 나는 후랭이님이 좋아하는 상권들이 여기 있어. 여기에. 물론 그 지웰처럼 막 백화점 양쪽에 그렇게 대단지로 있지 않지만 그래도 후랭이님이 좋아할 만한 신축 모던의 그런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스트리트형 상가라던가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 인프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있고 학교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는 학교가 어때요? 여기에 있죠. 초등학교 너무 멀어. 얘는 여기 가야 된대요. 초등학교 멀잖아요. 여기에 초등학교 생긴다는데 언제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애들 학교 보낼 때 되면은 여기 가고 싶겠죠. 가까운 데로. 그래서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의 수요층은 확실하지만 아직 그 역이나 이런 걸로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지금 재고 있는 저울질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리우스 강명 같은 경우 34평은 마피가 있어요. 2, 3천. 근데 20평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피가 없대요. 그리고 전세도 20평대는 거의 매물이 없고 30평대랑 1억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똑같이 30평대는 지금 전세가가 6억, 30평대가 5억, 20평대는 4억,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34평 같은 경우 5억 나온다 그러면 바로 거래된대요. 보통 5억 2, 3천.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5억 5천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여기 개봉동 위에 여기까지도 가봤잖아요. 당연히 여기 신축이 입지가 있으면 여기 흔들리지 않겠어요? 철산 주변에도 흔들리지만 여기 가봤더니 이미 가을장에 힘든 걸 다 겪었어. 그래서 얘네도 가을장에는 안 나가고 쌓였던 게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세가 좀 많이 정체됐던 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영향을 받았던 거지. 근데 얘네 전세가 지금 빠지는 게 엄청 잘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빠지면 사실 광명 뉴타운은 위아래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아래. 그러면 아래 기존에 입주를 시작했던 애들이 당연히 새 아파트면 이동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밑에를 가봤어요. 그래서 하단에 여기 아크폴의 자이 위브 얘가 4년 차고요. 센트레브가 2년 차인가 1년 차인가 그렇고 뭐 주변에 이제 호만섬이 얘도 1년 차, 얘가 2년 차, 얘가 4년 차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 신축이야. 5년 미만이거든요. 그럼 자이 위브 차에서는 4년 차 됐으니까 더 신축으로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신축이라고 하면. 그럼 얘가 전세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전세가가 더 비싸. 5천 정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전세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네? 너무 전세가 탄탄한데? 그러니까 광명이 뉴타운에 지금 트리우스 광명도 마피가 뭐 7천이 떴네, 뭐 6천이 떴네 라고 해서 매매가 더 빠지지 않을까? 앞으로 더 불안해져서 주변에 흔들려서 주변이 초토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입주 물량 많잖아요. 지금 5월, 뭐 6월, 11월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전세가가. 매매가도 얘네가 더 높아요. 봤더니 얘네가 뉴타운이라서 인프라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 중앙에 이 큰 도로 있잖아요. 여기로 대로변을 끼고 이제 인프라나 생활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얘네는 이렇게 좌우로 형성이 되면서 양쪽으로 이동할 때 꽤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기 좀 먼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권은 따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큰 도로를 끼고 그리고 여기 사이 길에 또 있거든요. 여기에 상권이 빼곡하게 기존에 있었던 꼬마 빌딩 있잖아요. 그게 다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쫙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프라가 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여기 인프라 없는데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단지가 크잖아요.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2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낼 애들은 학교가 여기가 가야 되니까 더 가까운 여기 2단지를 조금 더 선호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광명 자체가 젊은이의 도시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도시라서 1단지보다 그러니까 2단지보다는 1단지가 선호하고 1단지가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서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1단지 안에서도 여기 앞에 호처럼 튀어나온 데 있죠. 네. 여기가 제일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이후에는 가격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전세든 매매든. 그래서 지금 여기 매물은 1도 없고 전세는 오히려 2단지 전세는 많고 1단지는 드문드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30평대랑 센트럴 아이파크 20평대는 여기 몰려 있대요. 30평대랑 20평대랑 지금 갭이 5천, 7천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30평대 살 거냐 여기 20평대 살 거냐를 고민하면서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5구역 분양받았어요. 크크. 27년 7월 잔금이라고 합니다. 네, 자일스테이트 에스케이프네요. 이름 진짜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길다. 이제 길다.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불러야지 이름이 힘들어가지고. 입주하시면 그 칼국수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게. 원래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고 대충 장 보고 홍어 무침을 꼭 사는 집이 있었는데 홍어 무침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집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꼭 사시는 분 같네요, 꼭. 가끔 놀러 갑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여기 어디. 여러분 뭐 여담이긴 한데 여기 개봉역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추어탕집 여기 추어탕 있죠. 할머니 추어탕?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 가끔 갑니다 저. 아주 가끔. 다음에 임장 갈 때 한번 가봐요. 여기 추어탕집 괜찮습니다. 먹을만합니다. 계약한 날 이미 드셔보셨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데라서. 그러게 칼국수 그 집은 워낙 유명하지. 맛비까지 한번. 이렇게 좀 쭉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좀 많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그 기사들 막 나오는 것들과
보면은 막 뭐가 뭔 일 날 것 같고 이상하다 했는데 예. 또 정작 전세가나 뭐 입주장이나 이 보면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매하고 싶어도 못하고 전세를 놓고 싶어도 전세가 안 나가야지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격이 꺾일 텐데 매매 안 나가? 아 매매는 어차피 양도세 때문에 못 파니까 팔 생각 없어. 그럼 전세라도 놓으면 되지라고 했을 때 전세가 이제 술술 나가버리고 전세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신축이 더 좋아질 거고 신축이 더 갈 걸 아니까 마음이 급하지 않은 거지. 어차피 두면 이 입주장이라서 힘든 거고 나중에 지나가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철산에서도 지금 보면 기존에 원래는 철산역을 끼고 있는 쪽이 제일 그 선호도 높고 가격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쪽에는 이 헤리티지나 이런 애들이 다 철산 주공 시리즈였어요. 13단지, 12단지, 11단지 쭉 8, 9단지 쭉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워낙 다 구축들만 있어서 롯데캐슬 SKU 들어가기 전에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사람들이 좀 덜 선호하고 근데 여기가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언덕이 장난 아니에요. 그 한남동 여기 12구역이 여기거든요. 그 한남동에 그 언덕 있는 집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경사도가 장난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새 아파트들 여기 철산역 센트럴 프로지오라던가 이편한 대상 센트레빌 이런 애들이 선호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잘 받았었는데 이제는 중심 자체가 뒤로 확 넘어갔어요. 뒤로 확 넘어가고 광명뉴타운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광명뉴타운 입주하고 여기 입주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가격이 흔들리잖아요. 사장님들이 되게 나름 여기 센트럴 프로지오가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이제 있었는데 흔들리니까 좀 되게 좀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여기 입지가 최고인데 흔들린다라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서. 서울 입주장 강동 쪽도 보셨고 이문 희경도 보셨고 광명도 한번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1분 요약 좀 한번 해주시죠. 서울 분위기 네네. 지금 이렇다. 지금 막 워낙 실물 경제도 안 좋고 정권이 불안정해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전문가들의 스펙트럼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지금 모든 흐름이 모든 지역과 단지가 똑같이 가고 있지 않고 신축도 신축 나름으로 준신축도 준신축 나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애들은 입지가 좋으면서 신축인 애들 위주로 입주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이유는 그런 애들은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고 정권이 좀 불안정하고 앞으로 변수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전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이러니까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입주 물량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이다 그러면 올해 안에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애들 위주로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망세라고 놀지만 마시고 그래도 관심 가지고 주의 이게 깊게 뭐야 이거 뭐야? 지켜보고 있다 잖아요. 담임이 너네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놀지 마시고 그래도 요거 관심 있는 데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요? 아니 하반기에 사요? 조금 지켜보고 지금 대선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만약에 그분이 오신다 그럼 약간 출렁임이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세가 두렵고 사고 싶지 않다, 가져가고 싶지 않다, 세금이 무서운 사람들이 또 물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출렁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 생각에는 재개발 재건축 더 출렁임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신축보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냐에 따라 좀 달라지시겠지만 그때 기회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